예,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논술에서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만 그 이유가 뭐냐면 상담 선생님들이 지금 별도로 계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교육학에서 상담을 각 선생님들한테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상담 선생님이 따로 안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선생님들도 상담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됐고 객관식일 때는 그런 부분을 시험 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주관식에 오고 상담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상담 부분을 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또한 진로지도라든가 이전에 담임 선생님한테 맡겨졌던 부분이 상당 부분 상담 선생님 쪽으로 넘어간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업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담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일반 선생님들한테 관심사항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만 생활지도는 여전히 가시면 담임 선생님을 먼저 하실 거라서 당장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이게 논술에서는 다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신 심층 면접 같은 데서는 다뤄지기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 논술로 어떤 이론의 내용들을 쓴다라기보다는 심층 면접에 나왔을 때 자신의 생각을 갖고 담임으로서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정도로 편안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상담 부분보다는 지금 생활지도 파트로 해서 심층 면접에서 물어보기 쉬웠던 문제, 내지는 심층 면접에서 이전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약간 더 변형해서 논술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논술에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데, 결론을 쓰는데 서론에서 쓰는 게 있고 본론에서는 한 단락을 쓰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소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을 얘기하고 쓰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소결론의 연결로 간단한 문장, 연결로 이렇게 한 단락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논술의 한 단락을 쓰는 요령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심층 면접에서 답변하는 요령이기도 해요. 심층 면접에서 나온 문제가 이런 문제였죠. 학교에서 딱 이런 내용이에요. 학교 급식을 지도하는 시간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폭언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봤어요? 선생님이 직접 개입하면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넘어간 뒤에 각 아이들과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원인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때 한 학생이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자꾸 저를 몰아세우고 비웃고 욕도 한다. 피해 학생이요. 힘들다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해 학생 A는 그 아이는 말도 잘 못하고 바보라고 다들 알고 있다. 당해도 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해 학생 B는 아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안다. A 학생이라든가 나머지 학생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피해 학생 편을 들면 자기가 당한다. 자기는 당하기 싫다. 라는 게 가해 학생 B란 말이에요. 가해 학생 A와 B 행동의 원인을 청소년 비행 이론에 의해서 진단하고,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자기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청소년 비행 이론에 의해서 진단을 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사후 처리, 이렇게 사후 처리했잖아요. 발생한 당시에 직접 처리 안 하고. 그랬을 때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 바람직한 거는 어떻게 처리했어야 되느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담임으로서 급식 지도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과연 선생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문제가 커질 거를 막고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해서 원인 파악을 한 게 과연 뭐가 문제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과연 이렇게 하는 선생님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게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심층면접 문제가 나왔어요. 10분 구상하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 언뜻 봐서는 이 선생님이 잘못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정말 그런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지도 상담 관련해서 아마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생활지도, 학교폭력 관련된 문제, 상담에 관련된 문제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 진단하는 데는 청소년 비행이론 같은 경우는 대안 제시는 아니고 당연히 그 상담, 그 문제점을 진단하는 이론이죠. 하지만 아마 상담 선생님들 아니고서는 이 부분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심층 면접에서 다뤄질 수가 있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문제가 심층 면접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답변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소견을 먼저 내고, 나의 생각, 그 다음에 개념 설명. 학교폭력은 어찌 이런 개념입니다. 교사 입장에서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이게 소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연결짓는 형태로 심층 면접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술의 한 단락을 쓰는 연습을 하는 부분이 사실상은 이렇게 한 문제짜리, 학교폭력 발생했는데 그거 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단순하게 물어본 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쓰는 방식, 그 심층 문제에서 답변하는 방식하고 똑같다. 그래서 논술을 그대로 그냥 그 틀 전체, 그 논술의 경우 지금 4문제짜리인 거죠. 4문제짜리인 거고, 심층 면접에서 한 문제를 물어봤다 그러면 이 체계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자 이거죠. 생활지도와 상담에서 주로 다뤄지는 파트를 보면 일단은 여러 선생님들 입장에서 담임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이고 심층 문제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렇게 생활지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진로 상담부터 이 상담 부분 쪽은 주로 상담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세요. 물론 담임 선생님도 이런 그 내용에 대한 그 개략적인 이해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일단은 중요한 부분을 앞쪽에다 먼저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두시고 읽어만 두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활지도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활지도 하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와 지도라고 선입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정말 그러냐? 아닙니다. 생활지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조회하고 종례예요. 조회하고 종례를 하실 때 학생들의 문제아들만 놓고 조회하고 종례하시나요? 아니죠.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죠. 그럼 생활지도를 해서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학교의 규칙을 준수시키기 위해서, 애들이 규율에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교육적이지가 못하죠. 그게 교육의 기본 취지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생활지도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개개인에게 불어넣으셔야 될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학칙을 잘 지키는 아이든 못 지키는 아이든, 적어도 우리 반 아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과목을 통해서 지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데 쓴다, 주요 초점을 두고 있다라면 덕성을 헤아리는 부분은 생활지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서 주로 다뤄지는 영역은 인적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성하고 적성이 있는데 적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학업 관리하는 거. 성적표 나눠주고 학생들에 대해서 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라고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학업 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진로 지도도 담임선생님이 하신다고요. 학교에서 진로 지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 때 너는 대학교를 가는 게 맞아. 너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너의 그 진로에 해당되는 진로 교육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떠니? 너는 어느 쪽에 관심이 있어? 라고 관심을 갖고 나가는 부분이 적성지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정의적 속성, 지덕체 덕의 의인이라고 보는 부분은 바로 인성지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교과목에서 잘 못해주는 부분이에요. 생활지도, 담임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활지도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다. 그래서 생활지도의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 신장이에요. 학생들이 스스로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고요. 자신의 특성과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실 때가 있어요. 학생들 지도하시다 보면 그 학생은 그거를 자기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 근데 성적이라든가 선생님이 면담을 통해서 느낀 바 이런 걸 봤을 때는 그쪽이 전혀 아니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는데, 결국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특성을 파악해 보도록,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부모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보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죠. 아, 부모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들을 아이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환경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열악한 것도 아니다,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심는 것들이 바로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로서 필요한 부분이죠. 결국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다 끌어내지 못하고 그냥 막 사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유도해야 되고, 전인적인 인성갈파, 바로 전인적 그러면 지덕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교과목 교사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냐? 없습니다. 지식 전달만 해요. 그러면 공부 방법은 누가 알려줘야 돼요? 담임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알려줘야 된다고요. 생활지도를 해서 알려줘야 된다고요. 학업지도까지, 적성 안에 학업과 진로가 같이 들어가서 학업지도가 들어가는 이유는 공부 방법은 교과목 선생님이 안 알려준다고요. 공부 방법은 담임선생님이 알려줘야 돼요. 그럼 학교 반의 아이들의 성적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 방법은 선생님들이 담임이실 때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생활지도는 모든 학생 대상입니다. 문제 해결이, 발생한 문제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커요. 처벌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 촉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 그랬으니 너 저기 교칙에 의해서 어찌고 저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더 나은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누구나가 필요한 게 생활지도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고민이 없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덕체에서 다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요. 개인을 존중하고 하지 않으면 생활지도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과목 교사가 한 600명 되는 그 전교 2학년 아이들 600명에 대해서 각 개별 관심을 쏟을 수 있냐? 없다고요. 하지만 담임일 때는 30명의 아이들을 신경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0명의 아이들을 개별 존중을 하고 학생들의 그 생각들을 수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담임이에요. 지적질하고 시키는 게 담임이 아니고, 자율성 존중을 해야 되고 계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통합된 학교 교육이에요. 자, 여기 통합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과목은 공식적 교육과정, 생활지도와 상담은 잠재적 교육과정이죠.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통합된 학교 교육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 부모, 지역사회의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생활지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과목에 의한 지식 전달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생활지도입니다.
민주주의 교육 철학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거죠. 30명의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각각의 의견들을, 그다음에 소수 의견도 반영을 해서 학급을 운영해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라고요. 학급이. 영역은 그래서 인적성, 학업은 적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학업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생활기록, 생기부에서 그 학생들을 파악할 때 바라보셔야 되는 내용은 지능, 선수학습, 부모의 지원, 자존감, 자신감의 상실, 부모 관계 악화, 의욕 상실 같은 내용들이 과연 특기사항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활기록부에서 살펴보셔야 돼요. 진로는 이 학생이 장래 희망 같은 부분들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로 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전 선생님들의 관찰 결과를 해서 가장 핵심을 추려서, 물론 다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지만 핵심을 추려서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담임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학생들 생기부를 쫙 놓고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고, 그래서 이름을 불러줘서 접근을 하고, 그게 바로 여기 존중과 수용의 자세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런 학업과 관련된 특기사항,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특기사항, 인성과 사회성에 관련된 특기사항, 기타 사항에 대한 특기사항을 다 파악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알아야죠. 이전에 봐왔던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기록해내는 사람들을 왜 안 보냐 이거죠. 봐야죠. 그래서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임을 맡았을 때 첫 번에 하셔야 될 일이다. 자, 이런 생활지도의 그 전형적인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조사를 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제공을 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학생들의 생기부를 읽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전형적인 조사예요. 내지는 진로에 관련돼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인터넷 같은 걸 뒤져서 조사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조사하는 것들이 바로 조사해야 되는 활동들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 경진대회가 있다 그러면 나갈 사람들을 추려서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이 바로 전형적인 정보 제공이에요. 학생들이 정서적인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괴로워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주로 하는 얘기는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들어줄 수는 있다고요.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상담 활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 선생님은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담임 선생님으로서의 개별 상담의 부분은 이론이 아니더라도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전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활동 이후에 주로 하는 것들은 정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정치는 폴리틱스가 아니라 그런 정치가 아니라 플레이스먼트예요. 플레이스먼트. 적재적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포지션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관심이 댄스 연예인이 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댄스 동아리라든가 그런 쪽에 위치를 시켜주는 거죠. 아, 그래? 학교에 이런 부서가 공식적으로 있는데 거기가 들어가서 보지 그러니? 와 같은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정말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셔야죠. 아, 선생님이 알아봐 줄게. 혹시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정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를 했으면 하고 조사나 정보 제공하고 상담을 했어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난 후에 팔로우업을 하셔야 됩니다. 추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팔로우업을 하셔야 돼요.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거 어떻게 됐니?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팔로우업이죠. 추수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담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다가 선생님의 영역을 넘는 능력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내지는 해결이 필요할 수가 있고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하시는 게 바로 위탁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아니면 의사로서의 소견이 필요하다, 이런 거라면 위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문이나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탁월한 선배들이 왔다 그랬을 때 선배들에게 묻고 싶은 내용들을 학생들로 묻게 해주는, 그래서 자문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선생님이 예약 일정 같은 걸 조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조정, 심리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놓고 나서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학생들을 바라볼 때 문제 있는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없어요. 잘못된 시각이 있을 뿐이에요. 도움이 필요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하에서 접근을 하시면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네요. 선생님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래서 생활지도와 상담하고 정신치료를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생활지도라 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십니다. 교과목에서 수업을 잘 안 듣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일종의 생활지도예요. 지식 전달, 나 아는 거 나 떠들고 갈게, 이게 교사가 아니고, 수업 시간을 방해하거나 잘 안 듣는 학생이 있으면 너 뒤로 나가서 좀 서 있다가 들어와, 이런 것들도 다 생활지도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은 교육학에 근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상담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상담 선생님들이 주로 담당을 하시는데 행동과학이나 인간과학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치료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의학 부분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당연히 없죠. 생활지도의 목적은 뭐냐? 현실 적응과 자기 방향 정립이에요. 즉 현실 적응과 자기 방향 정립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 다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제 있는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특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곤란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서. 그래서 심리 상담하고 상담 선생님의 상담하고는 좀 달라요. 심리 상담은 그 사람이 가려운 데만 긁어주면 돼요. 학교에서의 상담은 스스로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더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상담 선생님은 이런 행동과학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교직과목 이수를 통해서 교육과학에 관련된 부분을 익히셔야 된다고요. 정신과 치료는 의사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아픈 병만 나으면 돼요. 질병 됐지. 정신건강 회복이 목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 같은 경우는 생활 전반에 대해서 다 다루죠. 여기 보시면 기타에 보면 건강, 여가선용, 가정생활, 창의성 부분까지를 다 지도를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과목 지식 전달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가 담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상담에서는 개인적인 자아나 내면 세계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신치료는 이상심리, 정신병리의 치료가 목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활지도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여기 조사, 정보 제공, 상담, 정보 제공, 가르치기, 훈련, 교정 등, 이거 말고도 상담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기 때문에 되게 개별 면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담하면 뭔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개별 면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에서는 촉진적 관계를 하고 마음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상담관계 형성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용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성, 일치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 게 상담관계 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치료는 치료고요. 생활지도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담당을 하세요. 상담은 주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 주로 심리 상담 전문가 내지는 상담 선생님 같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상담 선생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신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고요. 과거의 생활지도 그러면 항상 그거였습니다. 영화 한 장면, 학주가한테 엄청 맞았다. 학교가 학생 패는 데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공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학교는 한 반에 60명씩 되는 인원을 다뤘어야 됐고 주어진 시간에 일 처리를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30명입니다. 당연히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면 우리가 이미 형식적 조작기에 지적인 면에서는 성인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러한 부분은 맞지가 않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학생 때, 고등학교 때 내지는 중학교 때 학창시절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의 말씀이 뭐였냐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과연 미적이었냐 아니면 진솔한 선생님의 말씀이었냐. 학생 때 기억나는 말씀이 선생님이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들이 기억에 남느냐 아니면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서 공감이 가는 얘기들이 기억에 남느냐 라는 거를 여쭤보면 공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설득했던 얘기보다는 내가 선생님 말씀에서 공감됐던 부분이 참 기억에 남는다. 결국 바람직한 선생님의 역할은 공감이라고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공감을 시키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틀을 이해하고 나서 청소년 비행 이론. 생활지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과연 얘가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지? 원인이 뭘까? 그 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로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제 교육 사회학에서 다른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그 학교폭력 대처 때문에 이쪽으로 생활지도로 끌고 왔는데요. 생물학적 이유에 의해서 원래 타고나기를 그렇게 그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자, 이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는 학교에 안 와 있겠죠, 이미. 와 있을 일이 없어요. 심리학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하는 바는 인간 내면 충동이나 본능이 갈등할 때 성격 이상 정신병 질적, 그래서 정신병을 소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건 정신과 의사가 다루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영역이 아니에요. 사회학의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아노미라는 거는 머튼이 얘기를 했는데 사회 구조에서 이탈돼가지고 성공 기회에 제약을 받는 아이들은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뭐 이런 식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좌절감을 통해서 막 살아도 된다는 비행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하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러한 관점일 때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설득밖에 없어요. 설득과 대화를 통한 공감밖에 없다고요. 해줄 수 있는 게. 하이문화 이론, 클로드나 올린, 코엔이 얘기하는 거는 문화 목표 달성 기회가 박탈된 하위 집단의 비행 발생. 바로 아노미를 더 일반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행을 합리화하는 하위 문화에 친숙하다. 즉 근묵자 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묻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위 문화. 자, 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설득과 공감이에요. 계급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하고 하위 계급에 있는 아이들이 비행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퀸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선생님이 계급을 올려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득과 공감해. 하지만 미시사회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론들은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죠. 사회통제 이론은 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면 통제력이 약화가 되면서 비행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시골에 농촌에 가서 보면 마을에 몇 가구가 안 살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봐도 제가 네 집 자식이고 그 집 경제 상황이 어떻고 밥 먹고 사는 게 어떻고 이거 다 알아요. 저 멀리서 모습만 봐도 제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회적 유대가 강하고 통제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함부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다 그러면 바로 부모한테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당신 아들이 저번에 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갑디다. 예의가 없읍시다. 라고 바로 자기 아이처럼 통제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렵다고요. 하지만 익명성이 강한 도시에 오게 되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화되면서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비행 발생하기가 쉬워요. 도시가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사회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거죠. 반 내에서의 소속감을 높이고 30명의 아이들이 유대를 강화하도록, 즉 친밀감을 높이고 왕따를 없애야죠. 그러면 사회통제 이론을 하는 거예요. 중화이론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사회통제의 무력화 이론으로서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는 중화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나만 바보 되잖아요. 애들 다 하는데 왜 난 안 해야 돼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변명거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때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뭡니까? 논박을 통해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를 시키는 거죠. 차별접촉 이론, 서덜랜드가 한 건데 비행이라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 비행을 일으키는 아이가 비행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 우호적인 문화에 접촉하면 일탈 행동이 학습이 된다라는 게 차별접촉 이론인데 학생들 문제 발생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와라 라고 얘기하면 공이 부모님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논박을 하고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들을 그다음에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이라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별 면담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공의 상담 선생님은 상담이지만 그냥 일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담임으로서의 면담이라고 이해하시면 별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논박을 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낙인이론은 그겁니다. 자, 중화이론은 자기 스스로가 논리를 개발해서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대는 거잖아요. 변명거리를 대는 거잖아요. 낙인이론은 타인에 의해서 찍히는 경우예요. 즉 사회의 낙인 여부가 비행처선을 결정을 하는데 그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모색을 해요. 쟤 지각했어. 그럼 선생님이 한 번 지각했어요? 너 지각했구나? 너 맨날 늦는 애니? 그게 바로 너 찍힐래? 하고 모색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내 지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또 지각을 했어요. 너 저번에 지각했더니 지각 너 자주 하는 애구나? 자주 한 것도 아닌데. 자기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한테 공인을 한 거예요. 얘는 지각하는 애야 라고 선생님이 찍은 거라고요. 그 다음에 공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애가 기분도 나쁘고 해서 이제 찍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제 안 하게 돼요. 반발심에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매일 늦는 거죠. 너는 원래 그런 애잖아. 이게 공고하는 거죠. 차이는 뭐냐? 중화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변명거리를 만든 거고, 낙인은 타인이 그렇게 찍은 거예요. 타인이. 이게 바로 그 청소년 비행 이론의 근거입니다. 이거 당연히 언행을 선생님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왕따가 될 수 있는, 학교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낙인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냉정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교사에게 그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는 머리는 차게, 가슴은 따뜻하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보자 이거죠. 과연 선생님으로서 머리는 차게와 가슴은 따뜻하게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뭘 택해야 될 거냐? 라는 게 교사의 철학하고 맞아떨어져요. 둘 다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하는 게 교직관, 그 다음에 교사의 자신의 교육관, 교육 철학하고도 맞는다고요. 저는 머리는 차게와 가슴은 따뜻하게 중에 꼭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면 가슴은 따뜻하게를 고르고 싶다. 가슴은 따뜻하게를 고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는 차게를 고르셨다면 그냥 그 교사가 되시는 것보다는 인터넷 인강을 하세요. 돈 잘 벌잖아요. 머리는 차게라면. 하지만 인터넷에 있는 스타 강사와 교사는 다르다 이거죠. 교사한테 요구하는 거는 지식 전달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슴은 따뜻하게라는 말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가슴은 따뜻하게라는 입장하에서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시간도 바쁘고 굉장히 해줄 수 있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미 예제에서 비행이론의 원인이 무슨 이론에 근거해서 바라봤을 때가 맞냐라는 것들인데요. 요거를 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걸 보시면 아, 이거는 이거에 해당되겠구나, 이거에 해당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비행이 발생하면 비행의 끝은 학교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각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하나, 중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왕따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큰 문제가 폭력이죠. 학교 폭력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가 왕따예요. 그래서 폭력, 왕따를 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냐면, 학교 폭력 이거 엄청 애들 꽉 조여갖고 폭력 못하게 하고, 왕따 못하게, 애 하나 찍고 이상하게 하는 것들을 못하게 막아야겠다. 엄청 꽉 줘야지, 꽉 쥐고 못 움직이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가 나타납니다. 가버려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과거 같으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직장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졸업하는 거나 중학교 졸업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졸업장 하나 더 있다, 없다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졸업하지 않으면 직장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가 꼭 다녀야 될 필수 요소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학교 갈 거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괴롭힌다? 꽉 잰다? 내가 뭐하러요? 다녀. 관둘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나야 담임으로서 있고 내가 애들하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된다고. 학교폭력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부모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부모 책임이, 본인한테 첫 번째 책임이 있고 두 번째가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는 시간은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빼고 애들이 부모하고 접하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나 되겠나? 그 부모하고 접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학교 생활하는 시간하고 하면 누가 더 접촉하는 시간이 많냐? 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접촉하는 시간은 선생님이 훨씬 많아요. 내지는 학교 폭력에서 피해를 당한 학생이 집에 가서 나 저기 맞았어요 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안 해요. 학교 폭력 발생하기가 쉬운 장소가 학교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선생님은 정보를 획득하는 게 용이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첫 번째 원인은 본인, 그게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본인한테 있고, 두 번째는 담임입니다. 세 번째가 부모예요. 두 번째가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학교 폭력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다, 피해 학생이 어떻다, 그러면 각 담임 선생님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못한 거니까. 두 번째, 왕따예요. 왕따 당하는 애가 나 왕따 당하고 있어요 하고 집에다가 얘기합니까? 절대 얘기 안 해. 단지 학교에서 괴로울 뿐이에요.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괴로울 뿐이에요. 그거 누가 알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알 수 있어요. 반장을 왜 둡니까? 네가 봤을 때 요즘 반에서 혹시 왕따 당하는 애 없니? 애들은 알거든요. 어떻게 해? 부모가 애한테 너 왕따 당하니? 그러면 애가 나 왕따예요 하고 얘기합니까? 안 한다고요. 왕따 해결 누가 해야 돼요? 일단 1차 원인은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왕따 문제의 해결은 선생님이 해야 돼요. 어떻게? 유대관계 강화. 유대관계 강화. 가출 문제. 왜 가출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존중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중을 안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선생님. 두 번째가 동료 학생이에요.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면 존중하지 않는 거는, 동료 학생들이 존중하지 않는 거는 누구 통해서 그렇게 배웠을까요?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죠. 존중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생활지도라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담임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애정을 갖고 가슴을 따뜻하게 아이들을 대하셔야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례처럼,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사례처럼 식당에서 급식하고 있는 과정에서 폭언을 여러 명이서 하는 걸 봤어요. 자, 이 사안을 여기다 적용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과연 그 행동이 바람직했는지 따져보자 이거죠. 학교폭력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학교폭력을 법대로 처리를 안 하면 법률 위반이 돼요. 공무원이 법률 위반하며 해서 일정형 이상을 받으면 옷 벗어야 되는 거 아시죠? 옷 벗고 안 벗고의 문제라고요. 자, 보십시다. 급식실에 한 명이 있는데 4명이 왕따를 하면서 폭언을 했어요. 4명이. 그래서 봤어요. 자, 담임교사에게 과연 자체해결 사안이냐? 그 얘기는 경미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어떤 경우가 경미한 거냐?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폭언을 했지 때리지 않았잖아요.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요.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이 화해 요청을 했냐? 아니에요. 가해 학생들 하고 갔고 선생님은 모르는 척 했어요. 결국 잘 보시면 담임선생님이 그때 바로 쫓아가서 너희들 왜 그래? 너희들 잘못했으니 얘한테 사과해. 해서 사과를 했다면 가해 학생이 잘못 인정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그래 알았어 하고 화해를 받아줬으면 담임교사 자체 해결 사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서 했으면 됐냐? 그 발생 사실을 학교폭력 학폭이라고 위원회에 있는 거 아시죠? 각 학교마다. 그거를 학폭위에다가 알려야 돼요. 학폭위에다가 누구한테? 학폭위 당연하게 계신 분이 생지부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알려야 된다고요. 알리고 이렇게 해서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 라는 사항을 통보만 하면 돼요.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어. 그 다음에 법적으로 3일 이내에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3일 이내가 어떻게 되냐면 즉시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률상 즉시라고 할 때는 3일 이내를 즉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일 이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절차로 가는 거예요. 담임 자체 해결 사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급식실에서 선생님이 뭘 잘못했냐? 즉시 개입해서 사과하고 화해를 시켰으면 자체 해결 사안으로 끝날 일이 안 됐잖아요. 3일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면담하고 하면서. 그러면 자관 다른 사항으로 가는 거죠. 담임교사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사안인데 그러면 이게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 정지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냐? 보자는 거죠. 학교장이 나서서 출석 정지를 시키는 사안이에요. 2인 이상의 고의,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냐? 여기 폭력은 폭언과 폭행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도, 폭력에 해당돼요. 4명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괴롭힌다라고 애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고의, 지속적인 폭력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안은 한 번도 안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장 출석 정지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법의 잣대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만 했기 때문에 하고 계속 말로만 했지 때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애가 몸이 다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하긴 하지만 법률상 엄격하게 적용하면 학교장 출석 정지 사안이라는 거죠.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있었냐? 2주 이상의 상해는 없었어요. 학교폭력 신고, 진술, 자료 제공에 대해서 일렀다고 보복폭력 같다. 이거는 바로 그냥 출석 정지 사안입니다. 이렇게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그거죠. 이렇게 엄격하다 보니까 학폭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격리를 해야 되고 하고 신변보호를 해야 돼요. 주로 피해 학생을 신변보호를 해야 되겠죠. 보호자 학교폭력 사실, 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줘야 돼요. 학교폭력 사실을 즉시 통보를 하고 학폭위에 우선 신고를 해서 7일 이내에 학폭위를 열어야 돼요. 열고 거기에서 조치사항 받은 거에 대해서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돼요. 사안조사 후 학교장에 신속 통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학폭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한테 진술서 다 받아야겠죠. 피해 학생 진술서, 가해 학생 진술서, 그 다음에 그 옆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니 옆에서 본 애들의 진술서를 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거 누가 받겠어요? 담임이 받아야죠. 일이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학폭위 모집하려면 외부 위원들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스케줄 조정 다 선생님들이 하셔야죠. 그래서 7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넉넉한 시간인 것 같지만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학폭위 모집하는데도 시간이 빠듯하다고요. 거의 즉시라고요. 그래서
가해학생 출석 충족 사항이 되면 학폭위를 여는데 이 담임교사 자체 해결 사안이나 가해학생 즉시 출석 정지 사안이 아니면 격리는 하되 가해학생을 집에서 오지 말아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런 사안이 일반 절차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이 담임이 즉시 개입을 해서 화해를 시켰으면 그냥 학폭위에다가 이런 그 폭언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끝날 일이 이 사람이 담임이 개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건 가해학생 즉시 출석 정지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절차 사안이라서 학폭위 열어야 돼요. 학폭위 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 폭력에 있어서는 적극 개입해라. 안 그러면 법률 위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 심층문제에서의 답변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적극 개입해라. 내버려 두지 마라. 그거는 법률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담임교사 처리 사항이 있는데 그거 해서 학폭위 열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말고도 추가로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뭐냐면 담임교사 자체 해결 사항의 경우는 또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뭐냐면 또래 상담, 또래 중재 내지는 학급 토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 대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발 방지가 되죠. 이게 담임교사 자체 해결 사항의 경우 그래요. 학폭위 열어갖고 받은 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피해 학생의 경우는 수호천사를 임명을 해야 돼요. 뭐냐면 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을 두거나 보호해줄 수 있는 멘토를 두거나 보호해줄 수 있는 학생을 두거나 하는 거예요. 전문 상담기관에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때는 그거를 소개를 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누가? 담임선생님이 해야 돼요. 가해학생의 경우는 지역인사 멘토를 제를 둬서 지역인사를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담임선생님이 연결해 주셔야 돼요. 사제동행 등산, 담임선생님이 등산 같이 하는 거예요. 학부모 봉사를 의뢰를 하거나 운동팀 구성하고 가해학생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돼요. 누가? 담임선생님이. 그래서 장난이 아니죠. 일도 복잡하고 법규 위반 가능성도 있고 민감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바로 예방입니다. 발생하면 무조건 너무 커요. 너무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쓰는 게 예방입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교내 학급 내 유대 강화하고 학생들 간의 교류 강화하고 토론 자주 하고 학생들 개별 의사소통 열심히 하고 활성화 해야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 메신저기로 교사 스스로가 낙인을 찍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한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유대 강화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을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단톡방을 열어요. 그래갖고 휴대폰 있는 애들은 전원 다 들어오게 못 나가게 딱 오픈해 놓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단톡방에다 전달을 해요. 단톡방에 전달해 놓고 그 얘기는 뭡니까? 애들하고 개별의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을 다 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누가 얘기하더라도 언제든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단톡방이 열려 있다는 사실들 자체가 학교 폭력을 막는 예방 방안이 됩니다. 바로 메신저 교류가 그거죠. 조기 발견 예방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관찰, 신고함, 우발지역 수시 점검인데 우발지역 수시 점검은 주로 생지부 선생님들이 하세요. 학교 후미진대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알죠. 그 다음에 대화, 관찰.
그래서 조의 종례 시간 계속 담임이 들어가서 보는 이유가 다 바로 이 관찰 때문에 그래요. 대화하고 관찰하는 거. 교사 전문가 교류는 교사가 처음 되었을 때는 지금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보니까 잘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과, 학생부, 바로 생지부 교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는 거죠. 학교폭력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교사, 청소년 상담 전문가에게 이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아야죠. 혼자 해결을 못하니까. 역량 강화, 학교폭력 예방 연수 참가 같은 거죠. 연수 참가하면 이런 거 다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토론 상담 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 자치 토론, 학생회, 학급회, 학급 상담을 실시하는 겁니다. 바로 내부 유대 강화이자 그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강화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 상담 문화 활성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고 이것 처리 뒷사거리 하는데 엄청 걸립니다. 숭이초등학교가 이런 폭력이 발생을 했죠. 딱 이런 식이에요. 선생님이 그거를 적극 개입해서 했으면 담임교사 자체 해결사 아닌데 하면서 그게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왜 우리 학교 우리 아이가 플라스틱 야구바따로 맞았다는데 애들이 여러 명이 때렸다는데 왜 이거를 처리를 안 해주세요?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부모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학폭위를 열었어요. 학폭위 7일 이내 못했겠죠? 법률 위반이라고요. 더군다나 학폭위에다가 하기 위해서 진술서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늦게.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그 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학생들. 해서 그거를 11장을 담임은 넘겼다라고 그 생지부 선생님한테, 그 초등학교도 생지부가 있어요. 생활지도부 선생님한테 넘겼다라고 얘기를 넘겼어요. 근데 생지부 선생님은 7장밖에 못 받았대요. 이제는 진실 게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장, 그게 사립학교였어요. 공립학교였으면 당연 그 해임인데 사립학교가 되다 보니까 특별 장학을 해갖고 나온 결과는 교장 해임 공고, 생지부 교사 해임 공고, 담임교사 중징계로 결론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립학교 재단에서 그거를 완전히 생까는 거는 힘들잖아요. 교육부하고 나는 앞으로 힘들게 살아볼 거야 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임을 시키고 그분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과도하다.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건이 적극 개입했으면 그냥 서로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개입을 뒤늦게 하는 바람에, 문제 제기하는 바람에 일이 커졌고 법규 위반 발생해서 이제 진실 게임까지 행정 처리 잘못된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중징계를 받았다. 담임이 되었을 때는 학교 폭력 왕따에 적극 개입하시라.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자 선생님의 그 애로사항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무조건 예방이 최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으면 그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심층문제 답변을 물어보게 되면 이런 사안들을 다 설명을 하셔야죠.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결론은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 방안으로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제를 구축을 하고 교사로서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대화를 많이 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폐해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을 갖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어야지 심층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학교폭력을 얘기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진로교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